네, 이번 시간에는 328쪽입니다. 10월 3일 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유형상사의 기타 거래 쪽을 연습하고 있는데, 기타 거래는 조금 복잡한 거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0월 3일 거 보세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얘기고요. 총액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만 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도 요 10월 2일 거래인가요? 거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만 원의 이익이 나는 건데 나중에 분계 끝나고 보면 30만 원 이익이 아니고 요 수수료가 빠진 것만 이익으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처분할 때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고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하고 처분 손실에다는 가산한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이익은 2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액이 큰 거부터 입력하는 게 좀 유리하니까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것이 금액이 제일 크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을 2만 원 뺀 128만 원으로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10월 3일로 바꾸고요. 3번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 저교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처분한 것이니까 적당한 것이 없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주식 처분이라고 타자하십니다. 금액은 128만 원 들어왔고요. 자, 이제 대변을 넣어보겠습니다. 대변에 처분한 게 있죠. 단기매매증권이죠. 107번 단기매매증권 방향키로 가셔가지고 유가증권을 매각한 거죠. 6번 그냥 주식 처분 그거 복사입고 가도 돼요. 얼마짜리였죠? 100만 원짜리. 대변의 단기매매증권은 취득금액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차액이 28만 원 나잖아요. 이것을 이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자, 대변에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대변에 단기로 검색하셔가지고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내지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906번입니다. 확인.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자, 엔터로 쭉 가셔가지고 28만 원 대변에 입력하시면 돼요. (28만 원) 자, 질문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질문을. 이만희님. 자, 이 질문,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의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요. 네,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수익 발생인 거는 맞는데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수익 중에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고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있는 거죠. 당기순이익에는.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느냐? 없다.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있느냐? 있다. 28만 원 증가한다. 당기순이익이. 예.
손익계산서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익계산서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어떻게 산출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또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 나오죠.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뺀 것이 매출원가예요. 그걸 빼주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까지 뺀 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매출액이 있지도 않고 이 거래 안에 매출액 없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없어요. 판매관리비도 없습니다.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데 영향을 주는 매출액도 없고 매출원가도 없고 판매관리비도 없으니까 영향이 없는 거예요. 단기매매주권 처분이익이 이게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 손익은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은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줍니다.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만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단기매매주권 처분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다. 자, 다음은 10월 4일 거 보겠습니다.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금 10%를 지급했다. 현금으로. 그러면 출금전표가 되겠네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자, 그러면 출금이니까 대변에는 현금인데 차변에 올 개정 과목을 알아야 돼요. 계약금 관련된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에요. 그래서 지급을 했으면 자산이고 받았으면 부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회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서 약간 헷갈려 해요. 지급을 했으면 선생님 비용이잖아요. 지급했는데. 예. 그 지급은 비용으로 지급한 건 비용이 맞죠. 만약에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급여라는 비용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비용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계약금을 지급한 거예요. 자, 계약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상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자산인 거예요. 나간 건 뭐가 나갔어요?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 아직은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비용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거래는. 네.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걸 자꾸 비용하고 연결하려면 이게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계약금을 지급하면은 지급한 우리 회사에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상품을 약속한 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권리가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 그 예전 과목으로는 선급금. 선급금. 당좌 자산이면서 유동 자산입니다. 유동 자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출금전표 작성하시고 개정 과목은 선급금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10월 4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10월 4일 날짜 바꿔주시고 출금. 그리고 출금이니까 대변이 현금이고 차변도 자산. 개정 과목으로는 선급금. 자, 권리니까 채권이거든요. 이것도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맘모스. 거래처가 맘모스. 계약금 1번 적용 쓰면 되겠네요. 상품 대금 선지급 계약금이니까.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이 아니고 10%니까 2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차변에 선급금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런 분계죠. 자, 그러면 이제 이주원님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주원님. 네. 자, 이 거래로 인해서요. 자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자산에 미치는 영향? 네. 예, 변화가 없네요. 그렇죠? 자산 그대로예요. 총액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산 증가 선급금 20만 원. 자산 감소 현금 20만 원. 자산이 증가한 것만큼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계정 간의 이동만 일어났어요. 현금은 감소하고 선급금은 증가하고. 두 개가 다 당좌 자산이에요. 두 개가 다 당좌 자산. 그래서 당좌 자산 총액에도 변화가 없어요. 두 개가 다 당좌 자산. 계정 과목만 당좌 자산 안에 들어있는 계정 과목, 두 개 계정 과목 간에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네, 자산의 총액에 변화가 없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은요. 10월 5일 거. 경기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받았다. 자, 4일 날 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받은 겁니다. 우리가 팔기로 하고 받은 거예요. 우리가 팔기로 하고 선불을 받은 거예요. 계약금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자산이지만 계약금을 받은 것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이름이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에요. 선수. 아까 지급한 거는 선급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약금 하면은요. 받았으면 선수금, 우리가 지급했으면 선급금입니다. 받으면 부채예요. 왜 부채냐? 우리가 상품을 양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의무가 바로 부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그게 부채예요. 자,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입금전표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입금으로 하겠습니다. 10월 5일. 날짜를 10월 5일로 고치시고 9분에다가 2번이 입금이죠. 2번 입금.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갔죠. 대변에 가는 게 부채예요. 선수금. 코드에다가 선수하고 엔터. 259번이네요. 이것도 부채죠. 채무니까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경기상사죠. 경기상사. 자, 저교에는 네, 저교에는 계약금이라고 쓰세요. 그냥 계약금. 금액은 500만 원의 10%니까 50만 원이죠.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에 선수금, 부채 증가되는 것이죠. 자산 증가한 것만큼 부채가 증가해줬죠. 최유기님. 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이 거래로 인해서요.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손익에 영향이 있으려면은 비용이든 수익이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차변 현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선수금은 부채 증가. 그러니까 수익도 비용도 없죠. 수익과 비용이 나타나지 않는 거래는 손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익의 영향이 있으면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에 뭐가 있어야죠. 손익계산서에 구성되는 것은 구성 요소는 수익과 비용을 그 손익계산서에 모으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그래서 손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에 6일 날 걸 봅시다. 거래처 금나라에다가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을 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했다. 대여라는 건 빌려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한테 돈 좀 빌릴 수 있느냐? 10달만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우리하고 거래 관계도 있고 하니까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빌려준 돈이 대여니까 대여금인데요. 10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므로 1년 이내에 회수가 되는 대여금이죠. 그래서 개념 과목은 단기 대여금이에요. 만약에 24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장기 대여금이에요. 그러니까 12개월까지는 단기예요. 12개월까지는 1년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여금이라는 건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빌려준 돈 자산이죠. 빌려줬으니까 우리가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권리가 다 자산이에요. 외상매출금도 여러분 자산이지 않습니까?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라는 건 뭐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거예요. 외상매출금.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이에요. 단기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죠. 만기 때. 그러니까 자산입니다. 단기 대여금 자산. 자, 자산이 그럼 200만 원 증가했는데 자산이 증가했으면 또 뭔가 대변에 뭐가 와야죠. 대변에 현금이 와야 되는데 현금이 감소했어요. 자산 증가한 것만큼 자산이 감소해버렸죠. 그러니까 자산의 변화 없어요. 자산의 변화 없으니까 부채 자본에도 아무 변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의 8요소에 보면 차변 요소에 자산 증가가 있고 대변 요소에 자산 감소가 있잖아요. 그런 거래가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출금으로 하면 되겠네요. 차변 대변 안 하고도. 자, 그래서 10월 6일로 날짜 바꾸시고 10월 6일로 날짜 바꾸시고 9번에다 1번 출금한 다음에 단기 검색하셔가지고 단기 대여금. 근데 이걸 받을 권리니까 채권이잖아요.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금나라가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네, 저교에는 이제 그 현금 단기 대여라는 저교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1번.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단기 대여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죠.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다음에 7번을 보시겠습니다. 10월 7일 사업 확장을 위해서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다. 차입해가지고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보통예금에 입금해놨어요. 근데 6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빌렸다는 거예요. 6개월. 단기죠. 그러니까. 자, 이자 지급일이 나와 있지만 오늘 이자를 지급한 것은 아니니까 회계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일이 30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려준 것이지, 우리가 지금 오늘은 2천만 원을 차입해 가지고 보통예금에 입금시켰다, 요 사실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서 차입을 하면 개정 과목이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아까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이었잖아요. 네, 돈을 거래처에서 빌리든 은행에서 빌리든 돈을 빌린 것은 차입금입니다. 근데 이것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것은 단기 차입금, 1년 이후에 갚는 것들은 장기 차입금입니다. 그럼 이거는 6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겠고, 여러분 차입금은 부채인 거 아시죠? 부채가 증가했으므로 대변이 되는 거죠. 거래의 판료소의 부채 증가는 대변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대변에 기입하는 거고요. 보통예금이 자산이잖아요. 자산에 보통예금에 입금시켰으니까 보통예금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라는 건 우리가 어디서 공부한 거예요? 거래의 판료소. 거래의 판료소 어제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아직 거래의 판료소를 잘 정리가 안 되셨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유형별 연습 문제 하는 요 정도가 가면은 거래의 판료소는 완전히 알아야 돼요.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우선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암기라도, 강제로 암기라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대로 입력합니다. 10월 7일 날짜 바꾸시고요. 자, 부채 증가부터 먼저 입력할까요? 대변의 단기 차입금 260번이네요. 자, 채무이무로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농협 차입금. 저교에는 뭐 적당한 게 있나요? 4번. 차입금 발생했고 보통예금에 넣었다. 금액은 2천만 원. 이제 차변 103번이 보통예금이에요. 거래처는 은행으로 넣어야 되죠. 서울은행 보통입니다. 네, 엔터에서 위에 거 복사하시면 돼요. 보통 차입금 발생시 보통이 금액은 2천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차변 요소는 자산 증가, 대변 요소는 부채 증가입니다. 자산이 2천만 원 증가하고 부채가 2천만 원 증가했죠. 자산 이퀄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게 성립됐죠. 예. 자산은 차변 요소, 부채와 대변은 대변 요소입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자산이 2천만 원 증가했고요. 부채가 2천만 원 증가가 됩니다. 자본에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본에 영향이 있으려면 여기에 자본 계정이 있거나 아니면 수익이나 비용이 있거나 해야 자본에 영향이 있는데 자본 계정 과목도 없고 수익이나 비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에는 영향이 없어요. 다음은 10월 8일 거 보겠습니다.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영숙 사원이 출장을 오늘 10월 8일인데 갔습니다. 그래서 현금 50만 원을 우선 지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회사마다 사원들이 자기 돈으로 지출을 하고 정산을 회사가 나중에 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지만, 지금 이 회사는 회사가 우선 지급해주고 돌아와서 정산하는 이런 케이스로 시험에는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출장비를 우선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뭘로 하는가를 꼭 알아야 돼요. 업무 가지급금인데 그냥 업무자 빼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출장비로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 여러분 이론 배울 때 이거 가지급금 설명했을 거예요. 이것도 당좌자산 설명할 때 나옵니다. 가지급금. 자,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당장은 비용이 발생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가지급금이 50만 원이고요. 대변이 현금이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출금전표로 쓰면 되겠네요. 출금전표. 네. 자, 10월 8일 거 쓰겠습니다. 10월 8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9분은 1번 출금, 개정 과목은 가지급금. 자, 가지급금의 경우에 출장을 떠나는 사원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거래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에다는 사원 이름을 쓰는 거예요. 김영숙 코드에다가. 김영숙 코드가 만들어져 있죠. 31113. 적요는 2번 적요 만들어져 있네요. 업무 가지급금 지급. 금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가지급금은 당좌 자산입니다.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차변 자산 증가 50만 원, 대변 자산 감소 50만 원, 자산 총액에 변화 없고요. 손익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10월 9일 거 보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김영숙 사원이 세미나를 마치고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는 거 보니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비행기 타고 24만 원, 택시 타고 5만 원, 숙박비로 20만 원 이렇게 지출했다고 영수증을 제시하고, 이제 정산서 양식, 회사 양식이 있겠죠. 거기다 이제 품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다 더해 봅니다. 항공료 여비교통비죠, 택시비도 여비교통비죠, 숙박비도 여비교통비예요. 네. 우리가 이제 세미나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쓰집니다만, 만약에 거래처 방문을 했다면 거래처 사장님하고 식사했다 그러면 그건 접대비로 처리해야 돼요. 네, 이거는 전부 다 여비교통비가 되네요. 다 더해 보세요. 49만 원이죠. 그러면 50만 원을 가지고 갔으니까 현금 정산은 만 원을 해야 되잖아요. 만 원을 회사에 입금 잡아야죠. 그러니까 차변에 여기 만 원이 와야 돼요. 그러면 금액이 큰 거를 먼저 입력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50만 원이 여기서 금액이 크잖아요. 가지급금. 그래서 가지급금을 정산을 해야 되니까 조금 전에 8일 날 지급할 때는 자산 증가로 잡았잖아요. 가지급금을 차변에. 정리할 때는 대변에 자산 감소로 잡는 거예요. 자, 10월 9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9일로 날짜 바꾸고. 가지급금 정리할 때는 대변에다 적어요. 자, 대변에 가지 134번 거래처 김영숙 (6번) 적용 만들어져 있네요. 업무가지급금 정산 대책 이거 쓰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50만 원이죠. 이거 해놓고 자, 차변에 여비교통비, 항공료, 택시비, 숙박비 모두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812번이죠. 여비교통비.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1번) 적용 쓰면 되겠네요.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 49만 원. 그리고 만 원은 회사가 입금 잡아야죠. 회사가 돈 받아야죠. 김영숙 씨한테. 그래서 차변에 101번 현금 엔터로 위에 거 계속 복사하고 지나가면 돼요.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 만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여비교통비로 대체될 때는요,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비교통비로 대체가 돼요.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산에 미치는 영향. 아까 제가 최유기님 질문했나요? 아, 그래요. 최윤선님, 네. 어떻게 될까요?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죠? 만 원이 증가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것 말고도 자산 계정 과목이 하나 더 있어요. 여비교통비는 비용. 자산은 이것도 자산, 현금 자산이잖아요. 아까 가지급금도 자산이라고 그랬죠. 가지급금도 자산이에요. 그러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죠?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49만 원 감소한다 그래야죠. 자산이 49만 원 감소했어요. 자, 대변의 가지급금이잖아요. 가지급금 대변이면 가지급금이 자산인데 대변에 기입했으니까 자산 감소. 그 거래의 판료소잖아요. 거래의 판료소에 나오죠. 그러니까 50만 원 감소했어요. 근데 차변에 또 자산 증가가 있네. 만 원. 그걸 합산 처리하면 49만 원만 감소한 거죠. 증가가 만 원 있으니까. 그래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49만 원 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자산이 감소했으면 재무상태표 분석으로 보면은 자산이 감소한 것만큼 부채나 자본도 감소가 일어나야 돼요. 자, 이 중에 부채나 자본은 안 보여요. 그런데 비용이 보이네요. 비용이 자본과 관련이 있어요. 비용이 49만 원 발생했죠.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이익이 감소한다. 이익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한다. 그래서 자본이 감소한 거예요. 자산이 49만 원 감소했기 때문에 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자본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10일 날 거 해볼까요? 10번 문제 해볼까요? 10번 문제.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날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라. 자, 아마 김상진 부장이 10월 7일 날 업무 가지급금을 40만 원 가지고 간 모양입니다.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10월 7일 날짜 입력해 보세요. 전표에다가. 네, 여기 가지급금 김상진 부장 출금 전표 작성되어 있죠? 40만 원. 자, 10월 7일 날 40만 원 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10일 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숙박비, 항공료, 택시비, 여비교통비요. 전부 다 32만 47만 원이네요. 그죠? 자, 40만 원의 가지급금을 가지고 여비교통비 비용 지출을 47만 원 했으니까 현금으로 얼마를 더 지급해 줘야 돼요? 7만 원이죠. 그러면 대변에 7만 원 나오겠네요. 예, 지급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큰 금액이 뭐냐면 47만 원이에요. 여비교통비. 그래서 여비교통비를 먼저 입력합시다. 자, 날짜는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비교통비 차변에 넣어야 돼요? 대변에 넣어야 돼요? 차변. 비용 발생, 차변. 그래서 3번 차변. 비용 발생은 차변. 여비교통비 812번. 여비교통비는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 안 넣어도 됩니다. 적용. 적용은 그 가지급금 정산,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 1번 적용 쓰면 되겠네요. 금액은 47만 원. 자, 이제 대변에다가 출장 떠날 때 가지급금은 차변 잡습니다. 자산 증가로 봐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비용으로 써버렸으니까 이제 자산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가지급금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김상진 104번. 엔터로 위에 거 복사.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 40만 원이었죠? 40만 원 가지급금 입력해주고 밑에 지금 7만 원 차이 나잖아요.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101번 현금 위에 거 엔터로 다 복사하면 돼요. 7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여러분 엔터 칠 때 코드는 복사 안 됩니다. 코드는 복사가 안 되고 텍스트만 복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드까지 꼭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의 경우는 엔터로 위에 있는 텍스트가 복사가 됐다고 해서 다 된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코드를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은 엔터로 치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코드에다가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검색을 해서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현금은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코드만 비워놓고 김상진만 나타나면 되는 거고, 김상진이 안 나타나도 이게 하나의 전표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김상진으로 돼 있어서 누구에게 현금 주었는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전표를.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누구한테 질문을 해보느냐. 최지원님? 네. 영향이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에. 자,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으려면
매출액에 영향이 있거나 매출 원가에 영향이 있거나 판매 관리비에 영향이 있으면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비도 여비교통비가 이게 판매 관리비예요. 이게. 그래서 영업이익에 얼마만큼 영향이 어떻게 영향이 있어요? 자, 여비교통비만큼이니까 47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 47만 원만큼 영업이익이 이걸까요? 이걸까요?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비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익이 증가해? 이 판매 관리비 비용을 빼가지고 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 47만 원만큼 감소한다. 이익이.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은 비용하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은 감소. 네. 비용이 취소되면 그러면 이익이 증가. 비용이 차변에 오는 건 비용 발생. 비용이 대변에 가면 비용 취소.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은 감소한다. 왜?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이익에서 비용을 빼는 게 손익계산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익을 구한단 말이에요. 응? 자,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예. 그게 이제 꼭 필요한 질문인 거예요. 아, 내가 이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참고 있으면 여러분이 늦게 이게 회계 공부가 늦게 뚫리는 거예요. 예. 궁금했을 때 그걸 바로 질문하셔야 돼요. 예. 선생님이 앞에 있잖아요. 예. 뭐 인강 같은 거 들으면은 뭐 댓글로 뭐 신청해야 되고 메일로 물어봐야 되고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은 뭐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 물어서 바로 이해해 버려야 돼요.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미룰수록 이게 쌓이는 게 더 많아져 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예, 조그만 고리라도 이게 바로바로 물어봐 가지고 아 그렇구나. 또 그건 알겠는데 이거 또 모르겠어. 그럼 또 물어보고 이해가 갈 때까지 물어보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밑에 11번까지 하고 또 쉬었다 할게요. 11번.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 원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부족하다 이거. 자,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현금이 대변에 기입을 해야 되는데 장부에 기입을 못한 거예요. 누군가 말을 안 하고 내 금고에서 돈을 꺼내갔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사장님이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장님하고 내가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을 안 하고 꺼내가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내가 모르니까 회계 처리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전표 작성을. 네. 근데 사장님이 안 가져갔다. 그러면 도둑 맞았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을 일단 기입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원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현금 과부적으로 차변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배웠었죠? 예. 현금 과부적. 예, 이론 공부에서 요 현금 과부적 앞부분에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현금을 비교했더니 잔액과 비교했더니 부족하더라. 그러면 대변의 현금으로 장부를 기입해야 돼요. 돈이 나갔으니까.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일단 차변의 현금과 부족.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0월 11일 거 점표 입력합니다.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졌을 때 다른 비용 계정으로 대체를 시켜야 맞습니다. 오늘은 현금 과부족으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자, 10월 11일로 날짜 바꾸시고 대변의 현금이면 출금으로 써도 되겠죠? 1번 출금 그리고 현금 과부족 140일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는 현금 부족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현금 부족 5만원. 그래서 차변 대변으로 입력한다면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도 됩니다. 그냥 출금으로 한 줄로 입력해도 되지만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도 된다. 자, 그러면은 좀 쉬겠습니다.